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MBC 라디오 그 대기실에서 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건가요? 네, 중국 갔다 오셔서 안 만났던가요? 그때 만났죠. 중국 갔다 네. 오셔서 아니 중국 갔다 저 오고 네. 대표님 서울시장 출마하시고 이때 만나고 네. 네, 그리고 뵙는 것 같네요. 이번에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 된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취재해서 사실보도 진실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6월 23일에 보석 석방이 예, 되신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건가요? 한 달 넘었네요. 한 달 넘었습니다. 예. 좀 어떠세요? 이가 많이 아프시다고. 예,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 예. 다리 다치셨잖아요. 발목 부러진 거. 예, 예. 그건 좀 어떠세요? 그때 정청래 봉이 김선달 발언 때문에 내가 스님들한테 사과하러 다니다가 다리 다치 절에서 다쳤어. 절에서 다치셨죠. 예. 그 생각나요. 그 다리 아픈 다리 그 하고 의총장 막 들어가시고 했던 장면 제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러면 다리 편찮으시고 이 안 좋으시고 또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다 좋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여간 오늘 윤석열이 들어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1개월 계셨어요. 서울구치소에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 있었던 거의 똑같은데 예,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지금 그러면은 거의 사계절을 다 나고 오신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어요. 예. 여름 징역이 어떤 겁니까? 여름이 힘들어요. 제일 힘듭니다. 예, 사계절 가운데. 특히 요즘 더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37도니 이게 밖에 37도니 안은 몇 도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한 4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40도요. 그게 다 시멘트 콘크리트라서 그렇습니다. 더 덥죠. 특히 혼자 독방에 있으면 좀 나은데 예. 4명, 8명씩 있는 홍거방이라 그래서 예. 한 8명씩 있는 데는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지 않겠어요? 예, 더운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오면은 사람이 난로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로 굉장히 짜증이 나서 옆에 오면 확 죽여버리고 싶다. 어느 분은 그렇게까지 하시던데. 근데 윤석열은 아주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10.7제곱미터쯤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4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일반 수용. 거기 혼자 있는 겁니다. 4명이 쓰는 방을 자기 혼자 쓰면 혼자 쓰고 있다고요. 근데 그마저도 사실은 접견 핑계 대고 계속 변호인 접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 접견은 횟수나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 하루에 뭐 3명, 4명도 올 수 있고요. 변호인이? 그러니까 평균 한 3번쯤 한 것 같아요. 하루에. 네. 하루에 변호인 3번 왔으면 하루 종일 그냥 냉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 특혜죠. 누가 하루에 3번 변호사 접견할 수 있는 피의자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는데. 변호사가. 예. 일단 변호인 접견하는 그 공간은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에어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시간이 6시 오후 6시까지인가 변호인 접견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만 변호인 접견할 수 있고 그밖에 다른 시간은 자기 방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주 상담실로 불러가지고 상담실이요? 예. 상담실에서 또 이렇게 케어해 줍니까? 케어를 많이 합니다. 상담실이 뭡니까? 학교 다닐 때만 있어가지고 상담실. 아니 이게 이제 각 사동이 있으면 각 사동마다 그 팀장이 있는 방으로 부르면 거기도 시원하죠. 거기도 에어컨 있고. 그럼 근데 이런 사람은 매번 부를 겁니다 아마. 그게 상담해 주는 거죠. 특별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상담사가 있습니까?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 주로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나 또 무슨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감옥에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너무 이게 차이가 나서 자기를 감정 정리를 못하고 자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2번씩 한 번 정도 상담을 하고 초기 한 달 정도는 이 CCTV가 있는 방에 넣어놓습니다.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혹시 자살할지 모르니까. 아마 윤석열 같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말하면 CCTV가 있는 방으로 넣어야 돼요. 24시간.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해서 심리 이제 분석가가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살할 우려가 없다. 적응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CCTV가 없는 방으로 옮겨줘요. 저는 이제 막 가니까 24시간 CCTV 있는 방에 들어가니까 옷 벗기도 좀 민망하고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24시간 보고 있다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 샤워 같은 나는 자살할 일 없다. 나는 잘 싸울 테니까 빨리 옮겨주라 그래서 저는
몇 번 심리해보더니 송영길은 안정적이다. 그래서 나는 2주 만에 바꿔줬어요. 예. 근데 보통 한 달 정도 예. CCTV로 예. 감시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네. 재판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항소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 공소사실 4개 중에 4개 중에 3개가 무죄가 났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 하나. 제가 싱크탱크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정치 자금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알려져 있고 네. 보수 유튜버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이용해서 내가 정치 자금을 몰래 수수했다 이렇게 이제 저를 공격하는데 네.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싱크탱크 운영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거기서 돈을 받아 쓴 게 없고 저도 거기다 후원금을 내요. 얼마 전에도 500만 원 냈고 최근에도 또 와서 100만 원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후원을 내는 싱크탱크 송영길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도한 연구소는 맞지만 네.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그래서 정책 자료를 받는 예. 싱크탱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불법으로 해버리면 우리나라 정치 생태계가 무너져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리한 기소고 저는 입증이 될 거로 봅니다. 무리한 정치 기소였다. 네. 결국은 입증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거다. 최종심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아무튼 또 제가 판사님 심기를 그러면 건드리면 안 안 되죠. 되니까 예. 제가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판사님들의 눈치를 엄청 보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네가 판사해라 그러면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어 보면 도마 위에 생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판사님이 칼 들고 어떻게 뭐 이걸 예. 매운탕을 끓일지 지리를 끓일지는 뭐 다 예. 판사님 권한이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 신평 변호사가 네네.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네. 마치 윤석열 내란 수괴가 반인권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세계가 나서서 좀 이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사실관계가 많이 틀렸다라고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틀린 건지. 일단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잖아요. 아니, 고생을 감수해야지. 거기가 무슨 한남동 자택입니까? 그건 뭐 일단 자세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 평수가 뭐 유영철 사형수가 있는 방에 있었다. 그것은 틀린 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이 수용돼 있는 10.7제곱미터에 있습니다. 네. 저는 6.6제곱미터 6.6. 있었는데 제 방은 일반 수용소들 2명이 들어간 방이에요. 젊은 수용소들. 네. 사소들이라는데 사소들이 2명 내 방에 자고 있고 예. 세 번째 방이 사형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방이 사형수. 근데 사형수도 다 독방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예. 뭐 사형수라고 특별히 다른 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일단 평수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같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8명씩 있는 방이 지옥 같다니까요. 예. 오히려 이 사람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박스 책이 있어가지고 네. 뭐 성경 말고는 지적 활동 못 하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책상이나 걸상은커녕 방 안에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다. 여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놓아 읽는 것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 네, 신평 변호사 꼭 한번 감옥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박스로 된 책상을 줍니다. 보리박스로 된 책상. 그 이유는 일반 나무 책상을 주게 되면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살할 수가 있고 책상을 들어서 폭행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리박스로 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이걸 책상으로 주워달라고 그랬는데 황교안 대행이 끝까지 안 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책상을 바꿔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군요. 예, 잘 기억 못했습니다. 황교안은 그것조차도 안 해줬다니까. 황교안 총리인데도 자기가 대통령 대행 때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으면 대행 때 그거를 박근혜 쪽에서 책상을 넣어달라고 사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안 넣어줬다. 안 넣어줬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넣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도 구속된 것은 황교안 대행 때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시킨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시켜줬죠. 그렇죠. 윤석열이 나중에 추가 구속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자기가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대통령, 대법원장 다 구속시켰잖아요. 그리고 저는 신평 변호사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다 서울법대 한 70년대 학번들 아닙니까? 그때 다 유신 독재 시절에 학생운동은 하기는커녕 입신양명하려고 고시 공부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신평, 윤석열 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판사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신평
이 양반도 형사 판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다 징역 선고를 했던 판사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옥 같은 데다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네요. 그 수많은 우리 일반 서민들 판사 검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학생 운동하고 노동 정말 이게 운동했던 분노했어요. 사람들. 심평 변호사 부인이 조배숙 지금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혼하셔서 지금 이제 네. 조배숙 의원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 검사라고 떠들었던 분 아닙니까? 네. 판사 검사 부부가 그동안 우리 일반 서민들을 어떻게 다 감옥에 집어넣고 했어요. 억울하게 구속돼서 20년씩 억울하게 살다가 무죄 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다들? 예. 좀 분노스럽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을 때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감옥에 넣고 탄압하던 자들이 이제 며칠 살았다고 윤석열 들어가니까 인권이 어떻고 떠들고 있는데 이 인권을 누가 만들었어요? 당신들 판검사가 만들었습니까? 모든 판검사들 모두 전두환 박정희 군사 독재 아래서 전부 다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판결문 쓰던 그런 흑역사를 갖는 판사들 아니었어요?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누가 이나마 인권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1985년도에 서대문에 있는 구치소 구속됐을 때는요. 0.75평 방에 제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뺑기통이 있었어요. 뺑기통이라서 거기서 응고추춤해서 거기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는 또 조그마한 바켓스 같은 통이 있어요. 그 뚜껑을 닫아놓고 일주일 동안 똥과 오줌을 놔두고 거기서 자고 밥 먹고 했어요. 그 보리박스 책상도 그때는 안 좋습니다. 그때 당시 심평 뭐 했어요? 판사였습니까? 당시 그때? 윤석열 뭐 했습니까? 그때? 고시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당신들이 뭘 이나마 이 교도소 처우 개선하는데 뭘 당신들이 기여를 했어요? 다 우리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옥중 단식 투쟁하고 그나마 그래서 교도소가 이나마 좋아진 겁니다. 네.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심평 이 양반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무슨 주장을 하고 있냐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악담을 현실화시키기에 적합한 곳인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정치적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러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뭐 이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련된 내용에서 뭐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란수계 아닙니까 윤석열이? 근데 국제사회 뭐 국제뉴스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최소한의 국민 주권 의식도 없는 무슨 뭐 식민지의 그 민족을 배반한 기회주의적인 지식인의 표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옆방에 사형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사형수요? 예. 예. 제가 1방이고 1방이 제 독방이고 예. 두 번째 방은 사소들. 그러니까 사소가 이제 그 청소하고 이런 청소도 하고 뭐 배식하고 해주고 이런 심부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기는 소지 이렇게 소지라는 게 그래서 그렇죠. 사소로 바꿨습니다. 사소로. 이분들이 두 분이 있고 두 분이 나와 같은 크기 방에 자요. 두 사람이. 나도 특혜죠. 두 사람이 자는 방에 잔방에 혼자 있었으니까. 쓰니까. 뭐 윤석열은 4명이 자는 방이고 방. 세 번째 방이 나하고 비슷한 크기인데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 사형수는 왜 구치소에 있느냐? 사형은 집행되면 사망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없습니다. 교도소는 집행기관이고 그렇죠. 구치소는 미결수가 있는 맞습니다.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형수들은 교도소에 없어요. 다 구치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형장도 구치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미결수들과 사형수들이 같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데 그분은 25년째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근데 그뭐 아침에 와서 턱걸이하고 그 안에서 내가 벗은 몸을 보았는데 무슨 이소룡 몸매를 본 것처럼 돼 있어. 내가 존경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그런 걸 이제 뭐 프라이버시니까 다 뭐 살인 관련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딸이 하나 있던데 자기가 딸을 나이 80이 돼서 가석방돼서 자기 딸을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내 또래입니다. 60대가 넘었는데 25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그 항상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저의 삶의 태도에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요. 감옥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4개 구치소 교도소에 지금 5만에서 6만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 5만 명, 6만 명을 다 누가 감옥으로 보냈습니까? 판사, 검사 여러분들이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심평 변호사님. 당신이 판사할 때 다 판결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윤석열 당신이 검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어넣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했던 사람들이 그 한 달도 안 된 걸 못 견뎌서 지옥 운운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지적 활동 능력이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그 알코올로 중독돼 가지고. 뭔 지적 활동 능력을 못 합니까? 그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85년도 학생운동하다가 구속됐을 때는 신문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텔레비도 다 있습니다. 모든 방에 텔레비가 다 TV가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4개가 나와요. 방송이 MBC, KBS, SBS, EBS. EBS. 4개를 선택해 볼 수 있어요. 뭐 뉴스가 실시간으로 다 나와요. 그럼 TV는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볼 수 있어. 하루 종일. 감옥 안에서 9시까지. 9시가 취침 시간이에요. 저녁 9시. 그러면 신문은 한 30개 종류 중에 3개를 선택해 볼 수 있어요. 3개를. 저는 한겨레 조선일보를 도저히 못 보겠어. 한겨레 중앙일보 이제 코리아 헤럴드 3가지 영자 신문도 나오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영자 신문을 읽기가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건 3개를 봤고요. 윤석열은 조선일보 보면 돼요. 그다음에 스포츠조선 또 뭐 이제 3가지 보면 지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조선이나 조선일보 보면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구독을 안 해놓고 돈 내고 구독가 80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김건희 씨는 뭐예요? 부부 맞습니까? 왜 남편이 구속됐는데 면회도 안 가냐고. 책이라도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면회를 한번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시베리아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영화 보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가잖아요. 시베리아까지. 아니 그리고 닥터 지바고를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감옥에 가면 기본적으로 가족이 제일 먼저 면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감옥 갇힌 거 제일 보고 싶은 게 아내인데.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전화가 가능했는데 5분씩. 5분씩 한 달에 2번 전화. 5분씩. 그 5분 전화에 그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2건을 어느 주에 배치할 거냐 그걸 하루 종일 고민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전화하겠다고 미리 통지한 다음에 그걸 기다리는 또 재미로 희망으로 버티고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니 그리고 책도 받아올 수 있잖아요. 30권까지 소유할 수가 있고요. 한 달에? 아니 매번 30개 실링이 한도가 30권입니다. 30권. 빼내면 다 읽으면 빼내고 또 계속 30권을 할 수고. 그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러니까 신청하면 책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자기가 영치금으로 살 수도 있어요. 구매 신청을 하면은 책방에 사다 줍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적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본인이 안 해놓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무슨 정권 탄압을 받아가지고 인권 탄압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에 모든 수용자들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자기가 특별히 힘든 게 아니라 자기는 그나마 그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4명이 쓰는 방을 혼자 쓰면서 하루에 3번 변호사 접견해. 4명이 쓰는 넓은 방에 혼자 살고 매번 상담 받을 거고. 에어컨은 없어도 선풍기는 있죠. 선풍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이 뭐 등치가 크다고 뭐 그래 등치 크다고 특별 대우 받아요. 거기 저보다 더 팔뚝이 이만한 조폭들이요. 이런 저보다 이 몸에 100kg 넘은 애들이 다 8명씩 그 좁은 방에 칼잠으로 자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슨 윤석열이 나보다 등치 큰 것도 아니잖아요. 나보다 키도 작고. 나도 거기서 그 안에서 다 108배 수련하고 스쿼드하고 팔굽혀펴기 100개씩 매번 방 안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하여간 이 투정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양반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슨 군대를 가려고 할 때는 갑자기 부동시에서 군대를 안 가고 무슨 주진우 이 사람 무슨 간이 간 때문이야 해서 무슨 지가 간 때문이야. 못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뭘 국가를 위해 일할 때는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지고 뭔가 좀 부적격자가 되다가 권력을 누릴 때는 정상으로 돌아와요. 검사 임명될 때는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뭐 지금은 눈이 아파서 뭐 실명 위기라고. 지금 거기 가보면요. 발도 모든 유산들이 나이 든 분들이 휠체어 타고 지금 수용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병원에 와 있는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이 드신 구속된 분들이 많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접견하러 갈 때. 접견하러 갈 때 걸음을 못 걸어서. 못 걸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구속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유퀴즈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청주 여자교도소하고 교도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소 안에의 그 의원급밖에 없다. 그런데 재소자들은 종합병원 수준이다. 질환이. 그렇습니다. 뭐 너무 많아서 이 질환자들을 다 치료할 수도 없고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인이 실명 위기라서 뭔가 보석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저들이 검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끝까지 나는 좀 분노스러운 게 강금원 씨 있잖아요. 강금원 씨. 전라북도 부안 출신의 창신섬유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미안했던 사람이 강금원입니다. 모진놈 옆에 있다 벼락 맞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전라도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뭐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다 그 주변 사람들 다 밥 먹게 해주고. 근데 이 양반이 구속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때 뇌종양이 있었습니다. 강금원. 그래서 수술하게 보석으로 풀다고 사정을 했는데 끝까지 보석을 안 해줬습니다. 이 사법부가, 이 검찰이. 그래가지고 노 대통령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 때 처음으로 잠깐 나왔어요. 그때 내가 만났는데 강금원 회장을. 내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만약에 보석으로 나왔으면 노 대통령 안 돌아왔을 것이다. 유일하게 술 마시면서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강금원이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풀어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뇌종양 뒤늦게 풀어줘서 했는데 결국 59세에 돌아갔어요. 59세에 강금원이. 이 나쁜 놈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안 풀어준 놈들이 눈 좀 아프다고 무슨 병보석을 해달라고? 거기 그냥 그 병원 사동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에. 거기는 에어컨이 나옵니다. 거기가 들어놓고 있으면 돼요. 윤석열 심평 변호사님. 그 병동으로 가세요. 거기 에어컨 나오니까. 그걸로 가면 되겠네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11개월 동안 300권이 넘는 책을 읽으셨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 무슨 조국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 신영복 선생님도 그렇고요. 감옥에서 사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11개월 동안 300권 주로 어떤 책들을 읽으셨고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고민이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가 주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키신저가 쓴 디플로메시라는 그 책이 한 900페이지 되는데 밖에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존 볼턴이 썼던 책, 폼페이오, 크리스토퍼 힐, 그다음에 우리 송민순 장관이 쓴 책,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 이런 이제 외교 관련 책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원소로 된 책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메디치 출판사랑 상의해서 털시 게버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보국장 그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곧 출판합니다. 그게. 그래요? 책 나오면 또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 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털시 게버드가 민주당 출신 4선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을 DNI,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정보국장, CIA, FBI, DIA 같은 18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국장 총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분을 임명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왜 민주당을 탈당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는지 내용을 정리한 책이어서 상당히 우리가 인용할 게 많습니다. 그 사실 제가 뭐 워낙 그 외교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시기도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금 뭐 관세 협상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D-2일인 건데요. 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정책실장 외교 안보실장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것은 지금 패키지 딜을 한다는 겁니다. 관세 문제하고 국방, 외교, 안보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하자는 건데요. 이게 과연 옳은 방안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를테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려갔을 때 뭐 예컨대 농산물 개방, 뭐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그리고 일본처럼 쌀 수입 개방을 하라거나, 뭐 그밖에 우리 농산물을 전체를 다 개방해라, 뭐 이런 등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이거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국민 분열에 우려가 있지 않나 싶은데 두 가지 쟁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점이 있습니다만 완전한 을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것을 8월 1일을 좀 연장하는 방안도 하나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8월 1일은 트럼프가 친 장이고 그러니까. 꼭 반드시 8월 1일 날 안 그렇죠. 하면 무슨 큰일 뭔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써 있습니다. 앱스타인 그 문제 개인적인 그런 성착취 문제가 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돼 있고 또 관세 이것 빨빨 타결 안 되니까 물가도 오고 내년 말에 중간 선거에서 자기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한테 일시적인 기분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어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버티면 시간은 우리 편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까지 안 하면 25% 관세 물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막아야죠. 그건 막기 위해서 최선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로 제시한 게 그 여러 가지 구축함 같은 선박 MRO 문제하고 그다음에 LNG 뭐 알래스카 투자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가 이런데 저는 두 가지가 또 플러스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방위산업 문제. 방위산업. 우리나라가 우리 서방 세계에 가장 강력한 방위 그렇죠.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하나하고 가성비가 높은 무기. 그렇죠.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원전. 지금 전 세계 440개 원전이 가동 중인데 미국의 원전이 약 100개입니다. 100기가와트가 생산되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향후 이거를 400기가와트로 4배로 늘리겠다는 걸 AI 시대 때문에 AI 때문에 했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 웨스팅 그 하우스에다가 10개를 추가 건설을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웨스팅 하우스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한수원과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 업체가 생산 능력이 있고 SMR. 웨스팅하우스는 그걸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SMR 아니라도 AP1000이 미국 모델이고 우리나라 거는 APR 1400인데 우리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미국과 원전 시장을 상호 개방해서 10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원전을 총 건설을 하면 비용이 약 243조, 약 2천억 달러의 소요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공동 투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가지고 타결책을 좀 만들어라. 이것도 한 레버리지로. 왜냐하면 이시바가 지금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뭐 수익의 90%를 미국으로 주겠다고 막 트럼프가 자랑하잖아요. 근데 또 일본이 딴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협정서도 없고 사실 부실하게 이럴 게 없지만 어찌든 트럼프에겐 중요한 것은 자기 국내에 선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선전할 수 있는 중요한 걸로 저는 원전 약 2천억 달러 투자 규모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다음에 유럽은 6천억 달러, 우리가 2천억으로 될까요? 기술을 준다. 원전 분야니까. 그다음에 이제 MRO 분야, 선박 분야 보태면 할 수가 있고 미국, 일본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가 반 정도면 충분히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사실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책 나오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심평 변호사나 윤석열 씨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본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또 인생에 사실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공간이거든요. 저도 감옥 생활을 통해 저 자신을 많이 돌이켜 봤는데. 윤석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순간을 찡찡거리지 말고 무슨 애도 아니고 어떻게 한번 대통령 했다는 자가 그 모양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난감하기. 31분이니까 요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여정 얼마 전에 담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두만강 대교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지만 중국과의 관계나 그다음에 남한, 미국하고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우리는 이제 하노이 노딜부터 새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뭐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남북 관계는 기본이 북쪽에서 입장이 그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그 행동 중에 핵심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 유지할 거냐? 한미 연합 훈련에 플러스 한미일 삼각 군사 훈련으로 지금 소위 윤석열이 만든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캠프 데이비드 협상 저걸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윤석열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세계 최대 군사를 가진 미국과 네. 세계 5대 군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합동 훈련도 부족해서 자위대까지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북한은 군사력가 32위 세계. GDP 규모는 우리나라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를 상대로 한미 연합도 부족해서 자위대까지 끌어들인 것이 과연 이게 과잉 반응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미일 군사 협력은 저는 다시 변화를 해야 된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죠. 예. 캠프 데이비드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네. 정부 교체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은 사실 노태우 때도 한번 중단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건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8월에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남북 관계를 두고 북미 관계. 만약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앱스타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거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협상이 좀 되겠죠. 그 핵심이 그 한미 연합 훈련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대표님 진짜 오랜만에 너무 아이고 인터뷰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